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톡. 네,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사이다 톡 시간입니다. 네 분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정당 바로 세우기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동학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성치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민주당 얘기만 하다가 보면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만에 단식을 풀었습니다.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도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도 궁금하고 또 법원의 판단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네 분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내일 영장 실질 심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법의 요건에 보면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근데 소명이 될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호인의 그 방어권을 받아야 될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경우 이제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사실은 도주 우려는 없고 사실은 이제 증거인멸 때문에 이제 가장 그 내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상당히 장기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무죄 논란과는 별개로 내일 재판은 구속해서 수사할 거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이미 공범들도 다 재판 거의 다 받고 뭐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장기화 때문에 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뭐 매우 조심스럽지만은 좀 기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이제 기각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은 이미 뭐 오랫동안 지금 검찰이 이미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제 와서 그것을 뭐 이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300회가 넘게 지금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후보자의 뭐 이 가족들,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같이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 이미 털대로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무슨 뭘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안에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검찰의 무능이 내일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일 이제 기각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지금 뭐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보면 백현동 뭐 그다음에 대북송금 이것은 실제 재판 들어가게 되는 지금 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과 일방적인 어떤 언급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서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뭐 마치 범법자인 것처럼 덮어 씌우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 동등한 위치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일 기각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기각 2표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아니 뭐 결국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인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뭐 그걸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께서 그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압박받았던 것처럼 해달라고 이제 해당 공무원에게 발언했던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됐던 것도 있었고요.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진술이 계속 바뀌어왔던 것,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모 의원이 가셔가지고 이제 회유 압박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기각인지 인용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는 좀 신중한 입장 보여주셨고 이동학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최고.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이쪽 보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이는데 막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증거에서 이제 물적 증거 그리고 증언 이건데 물적 증거는 지금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탈탈 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인멸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증언에 관한 건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관련된 것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측근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재판 자료 유출 이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측근이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증언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에서 판단할 건데 판사가 판단을 할 건데 근데 이재명 대표를 뭐 이제 하면은 최장 처음에 20일 아닙니까? 연장을 하지 않으면 20일 동안 구속한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하지 않은 측근들에 대한 의혹, 뭐 의심 이거에 대한 판단인 건데 이재명 대표 20일 동안 들어가는 게 뭐가 달라지는지 전혀 달라질 게 없다고 보거든요. 물적 증거도 증언에 대한 오염 가능성도 늘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뭐 지금까지 검찰이 밝히지 않은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런 스모킹 건이 있지 않는 한 뭐 기각
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성치훈 부의장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그 증거인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저는 이제 이게 유무죄 판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 유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구속의 필요성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아까 분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예. 검찰도 기존의 백현동 건과 변호사비 대납 내지는 그 대북 송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만 영장을 치면 되는데 이제 위증교사 이것까지 같이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 이 부분이 매우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증교사까지 더 이렇게 끼워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기각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건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네.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기 때문에 전 약간 법꾸라지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단식을 오래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단식의 목적에는 그 부분도 저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금 인위적으로 사실 나쁘게 만들어서 사실은 구속을 못 하게끔 만드는 요인도 좀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부결을 호소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건강이라는 요소도 구속 요건 이제 심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지금 네. 건강 상태 매우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각의 가능성이 그래서 조금 더 높다. 저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자기들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거다. 원래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연금개혁 다루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문제를 다루게 만드는 것 자체, 전국 자체를 약간 야당의 문제가 있다는 방식으로 이걸 소화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예, 정치의 비극적인 사실을 그쪽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구체적 사건으로 들어가도 이게 검찰권이 오히려 엄청난 행정력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지금 253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 지자체의 장들이 이런 문제에 지금 걸고 넘어지면 안 걸릴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요. 손해를 끼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배임죄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한 네. 사람한테만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네, 너가 몇백억 더 벌 수 있는데 너가 이거 안 해가지고 이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실제 0에서 무슨 마이너스를 친 것도 아니고 너가 더 벌 수 있는 건데 너가 그거 그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이걸 못한 거다라고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북 송금도 무슨 100억을 북한에 보냈다는 건데 네. 전화 한 통화 이거 해가지고 지금 보냈다고 검찰이 어거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검찰이 법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문제도 아마 판사가 좀 황당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원에서는 이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네. 국정 현안이 가려졌다는 얘기 김용태 전 저는 최고는 어떻게 동의할 수 들으셨어요? 없어요. 이 부분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선언했고요. 예.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서 가결된 것인데 이게 왜 윤석열 정권 때문이라고 이제 하면서 연금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건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사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돌려 말씀하시는 것은 프레임 아니요, 짧게 이것만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정부도 바뀌고 한 2년째 자당의 누군가가 또 수사를 이렇게 2년 동안 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받게 된다면 이거는 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검찰 수사고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러니까요. 건이 그러니까 문재인 2년째 정권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탓하는 건 좀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아니 검찰 정부니까. 그러니까 전 내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예. 지금 전 검찰 집단에 대한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이 판결을 앞두고 또 판결을 이후에도 또 분명 기각이 되더라도 또 인용이 되더라도 분명 그 재판부에 대한 판사에 대한 이 공격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건 지금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벌써부터 있어요.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판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1956년 그 조봉암 진보당 조작 사건 그걸 네. 떠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사실 조봉암 그 당시 진보당 대표가 사형이 아니었어요. 1심에서 5년형을 받았거든요. 네. 나오자마자 그때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전부 다 그 판사 결국 그 사람 판사 재임용도 안 됐습니다. 결국 네. 안 됐고 그 나중에 밝혀진 건 이승만이 국무회의에서 이 판사 처단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런 것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사법부의 독립성 물론 전 검찰 집단에 대한 신뢰는 하진 않지만 이 판사 이런 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그 신뢰는
최대한 갖고 네. 그들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도 알거든요. 이 사람들 자기들한테 좋은 판결 나오면 뭐 사법 법치가 바로 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법치가 무너져 이런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에 대해서 이 전후로 왈가왈부하는 게 매우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체포동의안 가결될 거 예상하셨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결 저는 예상. 뭐 그 이재명 대표 메시지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부결을 예상했었는데 그 메시지 때문에 가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좀 했었어요. 언론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다른 분들은요? 저도 가결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많은 분들은 부결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지난 2월에 이미 이탈표가 꽤 많은 부분 상당 부분 확인이 됐었던 적도 있고요. 그랬었죠. 이게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정치력을 잘 발휘해 왔었더라면은 오히려 그 이탈표가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많이 있었고 특히 마지막 날에는 우리 김용태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막 부결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가결을 좀 예상은 했었습니다. 민주당 두 분은 입장을 밝히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아니요, 생각도 이제 드는데. 저는 좀 불안했어요. 솔직히 가결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좀 부결을 확신했고 다른 사람과 이제 뭐 당직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아 믿어라 부결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대표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그래도 그냥 희망을 걸었던 건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뭘 해도 맨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당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이게 가결표를 던지는 건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기대와 희망을 좀 걸었는데 결과는 가결이 많이 가결이어서 나왔어요. 좀 충격을 저도 받았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가결 부결을 예상했던 모른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결이 될 거라고 분위기상 봤는데 당일 전까지 그 이재명 대표 입장문 나온 거 보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다라는 거였고 저는 그게 뭐 가결될까 불안감 이런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2월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과 비교해서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반대표 던지신 138명이 2명이 줄었는데 그건 이성만 의원과 이재명 대표로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전혀 변하지 않았고 기권 무효 찬성 표가 좀 그 변동이 있었을 뿐인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분들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있거든요. 그분들의 주장이나 그런 것들을 바꿀 만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런 것 때문에 옮기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부결을 요구한 그 입장문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 안에서 움직이겠구나. 네. 가결 기권 무효 그렇다면 이건 모르겠다. 그런 정도로 봤던 거지 뭐 저는 그게 뭐 불안하다거나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거나 전 그런 가치적 판단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뭐 박광원 원내대표 비롯해서 지금 원내 지도부는 다 총사퇴를 했고 내일 이제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김민석, 홍익표, 우원식, 남인순 의원 다 친명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내일 선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들어볼게요. 근데 우선은 그 원내대표 저는 사퇴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를 꾸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표로서 부결을 호소했는데 가결이 나온 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사안 아닌지 왜 이것을 박광원 원내대표가 마치 원내 사안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왜 대리 책임을 지는지가 일단 저는 좀 의아했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사안이다. 본인의 뜻이 결국 관철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다른 사람한테 불똥이 튀는지 이게 좀 의아했고 결국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체포동의안 논란을 통해서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더 나오고 더 민심 앞으로 가자라고 당이 더 중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역작용으로 지금은 뭐 가결표 누구 던졌냐고 좀 색출하면서 네. 상당히 당에서 전체주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당명도 민주당인데 지금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된다라는 반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상당한 좀 위험 신호 아니냐. 지금 네.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친명을 가장 세게
세게 부르짖는 사람이 아마 원내대표 내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지금 뭐 다 친명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고 네. 또 상당히 그래도 사선에 중량감이 있는 우원식 의원이 좀 더 의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출마한 것도 굉장히 또 주목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좀 우원식 의원께서 출마하시는 거 보고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셨었기도 했고. 근데 그 시그널이 뭘까? 세 분이 먼저 등록을 하셨고 마지막에 거의 그 시간 즈음에서 이제 등록을 그렇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언의 어떤 시그널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유추를 해보자면 당대표 거리 상태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어쨌든 이 당을 전반적으로 수습해가지고 비대위원장 뭐 이런 역할 혹은 당대표 대행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세 분은 뭐 감이 뭐 이렇게 중량감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건가?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뭐 능력으로 보면 이 네 분 다 뛰어나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과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저 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될 것인가? 그러면 원칙을 좀 사수하는 당인가? 그리고 실제로 혁신을 지금의 모습에서 훨씬 더 기회를 줘도 될 만큼의 혁신을 하는가? 네. 이제 이러한 지점들에서 아마 이제 의원들께서 두루두루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지지자들이 뭐 굉장히 큰 어떤 이 쏠림 현상들이 좀 있는 거지만 예. 이 자체만으로도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국면은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국면에서 파도를 타기 때문에 한 달 뒤 우리가 10일 뒤 지금 일주일 뒤 이거 정치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놓고 보면 종합적인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선거될 것이라고 보고 네. 다만 누가 뽑힐 거냐 뭐 이런 거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누가 뽑혀도 네. 일단 친명계 원내대표가 뽑히는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저는 친명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될 거라는 예측은 하진 않고요.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이 하는 거고 지금 총선을 앞둔 원내대표 선거는 뭐 철저하게 자신의 공천과 관련된 이득을 따져서 투표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뭐 겉으로는 다들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전 누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네. 지금 나오신 4명 중에 과연 예전부터 친명하셨던 분이 있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진짜 찐 친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나중에 그 이재명 대표 되고 나서 이 친명을 선언하신 분들인데 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친명을 강하게 하신 분이 될 거 내일 개표가 아마 나올 텐데 그거 네.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선언을 해달라고 한 최고위원께서 뭐 굳이 뭐 이름 안 말할 필요 없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말했는데 네. 저는 그분부터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정청래 의원이 언제부터 친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철저하게 주류가 바뀔 때마다 바꾸신 분이거든요. 친 정동영계였고 그다음엔 친 문재영계였고 그다음에 친 이재명계가 왔습니다. 네. 언젠가 올지 모르는 이재명계 그 주류 교체가 있을 때 과연 이 정청래라는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면서 남아있을 것인지 주류로 갈아탈 것인지 이 선언을 당신이 하셔야지 왜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서 다음 총선 때 혹시 거리 상태면은 더 큰 공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하는지 저는 그 사람의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부결 인증 세게 비판하셨던 김용태 전 최고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말씀 듣고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쎄 저는 뭐 누가 되든 이재명의 아류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에.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국민적 관심이 없고 저는 솔직히 내년 총선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다가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동안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이기겠다. 다수당 넉넉하게 이기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금 원내대표 뽑을 게 아니라 아까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대표 사퇴하고 비상 체제로 가야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건데 본인은 사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잘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두 분 다 오늘 간만에 좀 입장의 결이 같으신 느낌도 저희 뭐 듭니다.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끔 달라 보이는 거지. 네. 지난주 목요일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날 다른 두 건도 같이 가결이 됐는데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 그리고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나란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모두 다 헌정 사상 최초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이었는데 좀 우리 정치권 현주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청년 정치인들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뜬금없는 해임건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저는 한덕수 총리의 자질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근데 모든 것이 정치적 행위가 국민들께 납득이 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 작업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덕수 총리의 무능과 뭐 경질과 사임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들어가면서 내각 총사퇴를 걸다 보니까 그걸 원내에서 받아든 것이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이거든요. 물론 헌정사상 지금 최초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상당한 불명예죠. 근데 대통령이 어차피 지금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효타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민주당이 받아서 해임 건의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지자들에게도 이것은 큰 효능감을 주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고 그걸 제대로 견제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숙고해서 좀 전략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간과되면서 좀 이렇게 앞단에 대한 어떤 절차가 없이 그냥 바로 최우수단성으로 늘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국민들이 좀 실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 뜬금없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유효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일단 역사적으로 이러한 이 증빙을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나중에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역사에서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평가를 받게 될 거고 거기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누적이 이제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실의 민생이 굉장히 이제 어렵잖아요. 수치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세수 펑크나고 그것도 이제 다 본인들이 어쨌든 잘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내년은 또 어떻게 되지? 내후년은 어떻게 되지? 지금 현실 자체가 굉장히 지옥 같은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있는 지점들은 민생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아니라 전혀 동떨어진 이 곳에 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역사 논쟁을 한다든지 역사의 어떤 인물의 행동 그런 것들을 토론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뤄지고 있는 민생 이 부분은 민주당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그래도 좀 얘기할 만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총리 내각에 대한 이 사태 이런 것들을 건의하면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당일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가결 사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묻힌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전 이런 거라도 계속해서 누적시켜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 야당으로서.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계속 누적시켜 나가는 거죠. 결국 그 부담은 야당에게 오기보다는 정부에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스스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제발 국민들의 삶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헌정사상 최초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여야, 진보 보수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상 총리 해임 건의안이 한 번도 없었던 이유는 통과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전에 정치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정도로 비판이 있으면 야당에서 비판이 있으면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고 총리 개각을 하면서 바꾸면서 또 그 다른 장관들도 좀 바꾸면서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정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 정도로 입법부를 무시하는 대통령은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의 단점을 그대로 그냥 아주 극단으로 보여주는 분 아닌가. 본인의 이 대통령의 기본인 이 이원적 정통성을 무시하고 본인의 독점적 정통성만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이 지금까지 헌정사상 쓰이지 않았던 해임 건의안까지 야당이 끌어내서 쓰게까지 만든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쓰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자꾸 유효타가 아니라 근데 유효타가 다른 유효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뤄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이 전까지 윤석열 정부 전까지는 문제가 뭐였냐면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들 그 정치의 사법화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자꾸 입법부랑 행정부랑 싸우다가 정부랑 이 여당 야당 싸우다가 자꾸 사법부한테 이것 좀 판결해줘 이것 좀 판결해줘라고 넘겼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이 정치의 사법화도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졌어요. 사법화도 안 되고 지금 여기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뭐 해임건 이런 거 해도 안 됐고 뭔가 지금
뭐 어디다가 벽에다가 맺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야당이 이렇게 내가 이거 안 들어줄 거 아는데 왜 이걸 얘기하지라는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당 얘기로 들어볼까요? 김용태 전 최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정치 교보제가 많아져서 대학에서 이제 수업하실 때 참 많은 활용하실 수 있겠구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으시대요. 아니 저는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여야가 참 잘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의에서 이제 사명권 쓰시고, 예. 뭐 법률안 거부권 쓰시고. 대통령께서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좀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정치를 좀 하시는 거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과반의 그 의석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 뭐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거 정치적인 메시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정치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의 정치인 거지 틀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네. 그것도 안 좋은 사례로. 네.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 근데 상황이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헌법에 나오는 가용 가능한 극단적 수단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헌법에 규정해 놓은 이유가 정치를 하되 예외적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취지로 지금 규정한 것이 늘 원칙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비극으로 가고 있는 이 정치 실종의 문제인 것이고 네. 저는 아까 우리 성치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저는 사실 야당이 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늘 하세요. 그럼 야당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그럼 해임건이라도 하고 누적시켜가지고 결국 역사에 남겨놓겠다 네. 이것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요 차라리 그 잼버리 사태 때 그거를 가지고 한덕수 책임론으로 아예 밀어붙여가지고 아예 사퇴를 끌어내던지 아니면 그때 뭐 관련된 어떤 조치들을 해가지고 그때 해임건의를 차라리 냈다 그러면 이 맥락이 맞는 거거든요. 시점상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TPO가 안 맞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이것을 꺼내 들었다라는 것이 매우 정략적이라는 의도가 깔린 상태 속에서는 그 해임 건의안이 그렇게 큰 유효타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견제를 제대로 하라라는 여론이 큰데 그러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라든지 뭐 지금 잼버리 사태라든지 뭐 박정훈 대령 사건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은 너무 차고도 넘쳐요. 근데 네.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야당의 무능함을 지금 국민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욕심낼 게 아니라 어느 한 주제만이라도 좀 파고들면서 국민들께 여론에 호소하고 여론에 힘을 입어야 야당이 힘을 갖는 것인데 예. 지금 그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있죠. 그 뜬금없이 지금 계속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친명들이 당을 사당화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메시지에 왜 힘이 실리지 않는지를 저는 근본적으로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얘기 들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사법의 정치화 이거를 예. 정치를 사그라뜨리고 야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법의 올가미를 딱 걸어놓고 민주당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니까 사실상 이게 창끝이 계속 뭉툭해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최선의 공격을 방어 전술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뭐 전 정권 수사하고 계속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이 언론 뉴스를 덮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이제 뭐 김용태 최고위원 말대로 사실상 이 뭐 법 기술, 언론 기술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도 이런 정부도 저도 동의할 수 없는데 이런 정부도 난 좀 처음 보는데 공부할 게 거는 너무 많아지는 아니, 야, 저도 처음 이런 보긴 초식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저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속 검찰 뭐 사법 기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건의 수사 중에 도대체 저는 정치적인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건도 그렇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돈봉투 전당대회 건 그럼 수사하지 말아요?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 건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네. 검찰이 수사 안 합니까?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의 그 임종성 의원 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다 개인 비리 의혹들이잖아요. 민주당의 의원들이 지금 다 개인 비리 의혹이 있어요. 근데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하는 거 가지고 정치 검찰이다 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치부를 다 덮어요? 아니 근데 그거 오케이 다 잘못했으면 수사 받고 근데 김연아 의원 지금 압수수색 안 하잖아요. 황보승
김무성 의원 압수수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검찰이 너무 편파적으로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어떤 기본 다르다? 잣대는 이미 이제 무너진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나중에 또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이거는 다시 칼끝은 국힘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지대를 계속 지금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의 영역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멱살을 검찰한테 갖다 주는 이 상황 자체가 비극적인 상황인 것이고 그거를 지금 너무나 잘 활용하는 대통령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지적드린 겁니다, 제가. 저도 그 신인규 대표가 말씀하신 좀 타이밍이 안 맞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그렇고 그 다음인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그렇고 다 누적되는 겁니다. 그때 딱 뭐가 하나 나왔을 때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소추가 됐을 때도 공직선거법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직선거법만 네. 생각하는데 뭐 경제 파탄의 원인, 뭐 측근 비리 다 누적되었던 걸 한꺼번에 얘기했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탄핵 소추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 다 누적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뭐 작년부터 모든 사건에 대한 누적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건 뭐 삼진아웃이 아니라 지금 뭐 27개 아웃카운트 다 돼서 지금 정규이닝 다 끝난 정도로 다 뭐 이미 삼진을 너무 많이 당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 한 명 해임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그냥 타이밍이 안 맞게 정략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1년 반 동안 누적되어 온 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된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로 전 이어진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너무 민주당 얘기 많이 해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 앞두고 이제 당의 영입 인사들 들이면서 좀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뭐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 정치인들의 눈을 사로잡은 인물 누구였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궁금합니다. 뭐 언론 보도 많이 됐는데 전 조정훈 의원 좌도 우도 앞으로라고 하는 현수막이 최근에 많이 붙었었거든요. 이분이 민주당에서 시작하신 분인데. 네, 민주당에서 시작하셨죠. 그런데 좌도 우도 아닌 극우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굉장히 세게 되고 있고 대통령이 리드하는 방향으로 여기서 이제 견제되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여당에서요. 근데 거의 그것에 다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떤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정훈 의원이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좌도 우도 아닌 극우로 이제 됐고 전 세 가지만 딱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 극우로 가신 거,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 이분이 공천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험지로 밀어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되기 위해서 움직이셨을 텐데 그게 어렵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세 번째는 이게 본인의 어떤 이게 이 정도 정치라면 차라리 제3지대에 계시든가 차라리 민주당하고 뭔가 딜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혁신을 지렛대를 만들든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넘어가면서 본인의 이미지 자체가 그냥 기회주의로 그냥 덮이는 상황으로 봐서 저는 앞으로 이분이 어떤 신뢰감으로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기회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선은 돼도 공천은 돼도 당선은 힘드실 것 같아요. 조정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재 영입의 1호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참 좋은 분을 갖다 모셨으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됐을 텐데 저는 조정훈 의원 영입을 딱 발표하는 걸 보면서 참 기회주의 내지는 권력 해바라기 가 지금 여당의 권력을 쫓아서 저렇게 철새처럼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은 사실 그 조선일보에서도 무원칙 영입이라고 비판을 거세게 했듯이 이 보수에서도 지금 이분의 영입에 대해 가지고 이 도대체 뭐냐, 이게 당에 도움이 되냐,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인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면서 사실은 김한길, 뭐 김동철 이런 분들 다 같이 넘어왔어요, 사실은. 근데 뭐 당정 옮기는 것까지야 뭐 제가 널리 양해를 하겠는데. 근데 이렇게 조정훈 의원처럼 권력만을 쫓아서, 그러니까 여당 체질이죠, 늘 여당만을 찾아서 저렇게 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큰 그 감동을 주기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정훈 의원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참 이런 걸 봐야 돼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념과 비전이 없는 정당이냐. 그러니까 아무랑이라도 그냥 외연확장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면 다 손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가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보수 철학도 없고 정통 보수의 가치가 뭔지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아무나 그냥 표에 도움되면 다 갖다 붙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제 그런 잡탕밥이나 그런 혼합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영입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매우 실패한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전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잡탕밥 얘기 나왔는데. 저는 조광한 그 남양주 시장에 좀 집중을 했어요. 네. 이분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던 분이에요. 근데 원래 민주당 분이었죠. 네. 근데 이분이 당시 이제 남양주 시장을 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서 이분을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용 관련 남양주 채용 관련 해가지고 이제 비리 의혹으로. 근데 물론 이제 무죄를 받으셨고. 네. 근데 그 당시 기소됐을 때 민주당에서 당원권 정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재명 대표권은 똑같은 뭐 개인 어떤 비리 의혹으로 기소가 됐는데 민주당이 이것은 뭐 검찰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살려주시고 이 조광한 시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를 해서 이분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처해진 되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사당화된 체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오히려 저희 국민의힘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총선은 저희가 정말 반사 이익을 누려가지고 네. 굉장히 압도적으로 과반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 원래는 저희가 좀 더 겸손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왔는데 지금 민주당 자체가 워낙 내분이 심하고 또 과거에 민주당이 정말 민주적인 정당이 지금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를 사당하고 지키려고만 하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야당 심판을 내년 총선에 세게 해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광한 전 시장 같은 경우 영입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글쎄요 외연 확장이라고 보지 않고요. 일단 민주당에 관련된 인사거나 민주당 정부 때 한 자리를 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1호 영입이잖아요. 네. 이거 매우 의미가 있는데 김기현 대표의 독단적인 생각은 아닐 거라 보거든요. 저는 물론 당연히 분명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길 거라 보는데 저는 얼마나 보수 인사가 없으면 1호 인사조차도 지금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도 민주당 출신이죠. 다 계속해서 지금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싫으신 건지 보수에 대해서 얼마나 인재가 없고 사람이 없으면 외연 확장하는 것조차도 보수의 새로운 인물이 아닌 민주당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인지라는 걸 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글쎄요 그 시대 전환이 아니라 지금 진영 전환하신 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 안타까운 그리고 심지어 선택하신 지역도 민주당 지금 사고 지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저는 매우 좀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이런 정치 기회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결국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위성 정당이라는 그런 꼼수를 쓰면서 우리가 반성도 했지만 그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이런 기회주의적인 정치를 하는 분을 공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걸 너무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참사를 이런 안타까운 일을 또 방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네요. 오늘 사이다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사이다톡도 임시 공휴일이지만 생방송으로 함께 한다는 점 전해드릴게요.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